앞서 이민아 교수님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와 그리고 그 속에서의 새로운 창업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것이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된 이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목이 부제로 초연결과 초융합입니다. 이 초연결과 초융합이 왜 플랫폼에 붙었을까? 이 강연을 끝나고 나서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폼, 거대 변화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대 변화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그렇게 보게 된 계기는 바로 글로벌 시가총액 12기업 중에 70% 이상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플랫폼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스타트업도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에 나타나는, 주로 촉발되고 있는 스타트업의 그 지도에서도 역시 70% 이상이 플랫폼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플랫폼을 통해서 등장하게 두 군데, 거대 기업과 스타트업이 두 군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고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 플랫폼 기업들의 분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농업,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소비재, 교육, 에너지, 재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그러하고요. 아직 더 나타나지 못한 분야도 있죠. 정말 재미있는 것은, 옛날의 비즈니스는, 전통 기업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수직 라인, 내 대기업 하나가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하는 그런 식의 소유의 구조, 소유의 수직적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제품, 어떤 서비스, 가치를 창출해 왔었죠. 그것을 파이프라인, 리니어 파이프라인의 기업 형태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플랫폼 중심의 기업, 생태계, 개별 기업에서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차 산업혁명이랑 굉장히 많은 변화들에서 정말 린하게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벼워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글로벌 기업이나 큰 기업일수록 그렇게 아주 거대한 변화에 정말 유연한 그런 대응이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자기 기업에 있는 여러 가지 영업, 채널, 마케팅 채널, 인사 채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텐데 그 부서들이 분해가 되어야겠죠. 조직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민아 교수님 자료에도 초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 분해와 융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분해가 되고 그들이 서로 간에 릴레이션, 그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프로세스가 서로 공유하고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초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을 보면은 플랫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플랫폼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면은 이렇게 변화에 쉽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리하게 파악한 대기업들이 점점 자기의 그런 조직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그리고 외부의 그런 혁신 영역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적인 구조든지 온라인 구조든지 오프라인 구조든지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그 의미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 지금 앞서 데이터나 통계를 통해서 현상을 봤다면 본질은 무엇일까? 사실 플랫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이냐? 정거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항공, 비행기, 그리고 항만, 그리고 지하철, 기차역,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우리가 항상 보던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굳이 규명을 하자면 오프라인 플랫폼이 되겠죠. 자, 온라인의 플랫폼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윈도우, 맥OS, 안드로이드, iOS. 이것이 바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플랫폼이라는 느낌이 조금씩 오시나요? 반복되는 영역.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이 바로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랫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활용했습니다. 자, 반복되는 X를 괄호로 묶는 거죠. 그렇다면 X라는 거는 바로 공통의 역량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빵 터지잖아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자, 공통의 역량이 되고, 그리고 A, B, C는 바로 개별 기업들이 가진 핵심 역량이 되겠죠. 그 플랫폼 위에 핵심 역량들, 혁신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구조겠죠. 자,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X로 그 플랫폼으로 묶었지만 괄호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괄호. 우리가 묶는 비용, 이 괄호의 비용이 만약 X보다 비싸다면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효율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괄호 비용이 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묶는 비용. 자, 공통 역량을 뽑아내서 그들끼리 플랫폼 안에 묶어내는 그 연결 비용, 괄호 비용이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줄었어요. 어떻게? 인터넷이라는 기술로. 3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기술로 그 비용이 줄어들면서 플랫폼, 많은 플랫폼을 많이 보았습니다. 페이스북,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다면 자, 봅시다. 1960년대에 그 코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코즈 교수님입니다. 거래 비용이 극소화된다면 전체는 결국 효율화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플랫폼에 중심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괄호의 연결 비용, 바로 인터넷, 웹의 진화입니다. 웹의 진화가 되면은 그 비용이 점점 제로화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선 인터넷의 등장은 이전에 없던 PC와 인간을 연결시켜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10억 명의 사용자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를 서로 거래하고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간과 SNS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10억 명의 사용자가 좀 더 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직화돼서 모였습니다. 20억 명의 이용자로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 플랫폼은 소셜 플랫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트위터, 유튜브, 뭐 페이스북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거래되는 물질은 컨텐츠와 그와 같이 플러스된 서비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등장했죠. IoT, 인간과 사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그런 활동량이 픽픽 같은 그런 밴드를 통해서 측정이 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280억 개의 사물이 인간과 연결이 되고 무한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전에 없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토 플랫폼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라인에서 내가 구매를 하면 오프라인에서 내가 받는 그런 식의 오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등장한 산업 인터넷. 이 산업 인터넷이 이제는 사람도 벗어나서 사물과 산업의 프로세스 자체를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물끼리 서로 대화도 해요. 우리가 소위 언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M2M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신 투 머신. 기계끼리 서로 대화를 해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단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결은 1000억 개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산업의 플랫폼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거래하느냐? 물건이 아닙니다. 프로세스를 공유합니다. 결국 이러한 연결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죠. 자, 연결을 통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좀 알겠나요? 자,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거 다른 패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PC가 등장하고 아까 얘기했던 유선 인터넷과 PC의 연결 여러 가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연결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공유가 일어나게 됐고 그 공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플랫폼이라는 사업자가 등장하고 그 안에서 또 공유가 더욱더 쉬워지고 더 발전하게 됐죠. 더 커지게 됐죠. 이것이 바로 인터넷과 플랫폼이 서로 진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코이볼루에이션, 공진화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러한 플랫폼은 한쪽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품의 플랫폼에서도 플랫폼은 벌써 등장했었고 기술의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은 굉장히 유형화, 분류화 한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재미있는 건 앞서 이민아 교수님 얘기했던 그런 혼합 경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그 리니어 파이프라인의 수직적인 기업이 모든 것을 다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변화에 따라잡기가 힘들고 도태되니까요. 그래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그리고 혁신은 혁신, 스타트업대로. 그것이 이 그림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과 혁신에 굉장히 무수히 많은 롱테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수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플랫폼 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혁신의 스타트업 기업의 자기가 그 속에서 가진 차별화 점들은 바로 IP가 되겠죠. 나만의 IP로 자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 유명세가 있을수록 더 많은 사용자가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용자가 있으니까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그 규모 속에서 안에 있는 그 플랫폼 이용자들이 거기서 이제 나가지 않는다면 더 그 규모, 뭐랄까, 조직 구조는 좀 더 끈끈해지겠죠. 플랫폼의 구조가 좀 더 끈끈해지겠죠. 이탈자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사실 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규모와 끈끈함. 자, 이제는 개별 기업의 이런 가치 사슬 관계가 아니라 생태계, 네트워크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로 설계해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수평적인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 역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의 플랫폼적인 설계 구조만 생각하고 있어요. 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적인 구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구조, 프로세스의 구조도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의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안에 보면은 그 프로세스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이겠죠. 필터링하는 알고리즘. 자, 이렇게 가치 사슬이 이제 가치 네트워크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방 생태계 전략,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개방 생태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전에 플랫폼 있었습니다.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제품의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여러 가지 다 있었는데, 근데 그 플랫폼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플랫폼도 역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의 플랫폼은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지금 각각의 영역에 다 동일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전히 소유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수평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치를 창출하려고 했죠. 그것이 공유의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서 수평 협력이 더욱더 촉발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봅시다. 거대 기업 중에 두세 개 이상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것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2002년도의 이 그래프고요. 2011년의 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재편해서 다 분할해버리고 한다면 나만의 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이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에서 연결을 통해서 더 채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력. 그냥 수직적 구조의 독점이 아니라 협력과 자율적 경쟁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기업 경쟁이 아닌 공유 플랫폼의 생태계 경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 싸우는 거랑 10명 싸우는 거랑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0명이 싸우는 게 이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경쟁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에서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만들려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이 스타트업의 뒤통수도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플랫폼의 룰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얘기했던, 자, 플랫폼들, 아까 얘기했던 산업 인터넷에 최근에 등장 산업 플랫폼을 한번 우리나라를 통해서 한번 해외랑 국내를 다 통합해서 한번 배치를 시켜봤어요.
산업 플랫폼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플랫폼 위에 또 산업별로 에너지, 헬스케어, 차량 별로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공통 그 차량이나 에너지별로 분야별 플랫폼을 또 그 위에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연결과 같이 생태계 경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뭐 한전이라든지 뭐 현대, LG 여러 가지 것들이 붙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사례로 보여줬던 인코어드나 뭐 에너지세븐, 알렉스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그 플랫폼 위에 올라탈 수 있겠죠. 그런 식의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그런 플랫폼이 가능해지게 된 이유,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때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클라우드란 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기술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 앞에 우물을 내각해가지고 물을 길어다 썼었으면 정수 급수장 생겨서 수도관 연결해가지고 각각 급수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시스템이죠. 내가 사용한 만큼만 수도세 내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각각의 지금 한국의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시스템 서버 개설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일로화 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글로벌은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정수급수장 시스템처럼 내가 사용한 만큼만 쓰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클라우드의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볼까요? 구조를. 클라우드는 크게 이아스, 파스, 사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아스는 인프라, 말 그대로 인프라 애저 서비스예요. 그 약자입니다. 서버, 하드웨어 인프라를 깔려있는 저 주요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 플랫폼입니다. 바로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 위에 올려 타져서 그것이 이아스랑 연결된 생태계를 또 저렇게 구글과 윈도우, 아주르가 같이 저렇게 등장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니아라고 니아에서 만든 파스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그 위에 사스라는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여러 가지 저런 우리가 이용하는 구글 덕스, 오피스 365 저런 것들이 모두 사스에 해당이 됩니다. 클라우드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패턴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You manage, 네가 원래 관리했었던 것들, 내가 만들어서 수직적으로 만들어서 관리했던 것들을 You manage라고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자, on premise를 어떤 얘기라고 하냐면 그냥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내가 관리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on premise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아스로 넘어가면요, 이아스 서비스로 넘어가면 자, 내가 관리하는 남이 관리해도 괜찮은, 남이 들어와도 되는 영역이 조금 늘어났죠. 자, 파스로 넘어가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영역이 조금 더 늘어났죠. 자, 사스가 들어가면 전부 다입니다. 재밌죠? 자, 근데 그렇다면 여기 앞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고 남한테 다 맡겨버리면 보안은 어떻게 해? 누가 내 걸 지켜줘?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클라우드 안에 자체에 보안이라는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건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컨테이너가 이아스 파스 위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만의 금고를 만들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컨테이너라고 개별적인 금고를 만들어서 나의 정말 핵심 데이터는 보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한국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바로 산업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딕스, 지멘스, 보쉬, SF셋 이런 것들이 모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E의 프리딕스를 보시죠. GE의 프리딕스라는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비행기 뭐 이런 것들에 IoT 기기를 붙이는 겁니다. 예지 정비를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가 붙어 들어갔습니다. IoT라는 하드웨어 기기에 합쳐서.
그래서 비행기가 내 고객이 IoT 기기를 붙여줘서 예지 정비를 해주고 봤더니 얘가 좀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승객들을 모시고 가는 비행기한테 미리 알려줍니다. 너 계속 이렇게 가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중간에 어디 지점에서 내려서 그 장비만 좀 교체를 하고 가렴.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그런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툴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각각의 네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산업 쪽에서만 어떤 한 특정 분야의 그런 쪽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조나 에너지, 헬스케어, 이동성 모든 분야에서 사실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제조도 그렇습니다. 제조에서는 생산 과정, OT, Operational Technology인데 바로 현장에 있는 작동하는 기계들, 그 기계들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거기서만 나오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요. 거기서 말단 처리되고 정말 핵심 데이터는 걸러져서 IT 본부로 가는 거죠. IT 기술과 OT가 지금 순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플랫폼, 한전에서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나는 공기업이니까 뭔가 플랫폼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내 그런 공공이기 때문에 뒤통수 칠 일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사실 혁신적인 생각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식의 플랫폼 구조의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구글 핏, 왓슨, GE 모두 플랫폼 기반의 그런 것들입니다.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플랫폼, 이건 경기도 사례인데 경기도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플랫폼 구조를 지금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의 플랫폼, 다들 잘 알잖아요. 무크 이런 것도 다 교육의 플랫폼이 되겠죠.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활용이 될 수, 내가 거기만 들어가면 활용될 수 있는 그 구조가 모든 분야에 들어가면 이렇게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재산 서비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애니5라는. 그리고 스마트홈의 서비스 플랫폼,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플랫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볼까요? 자, 사실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있고 그리고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플랫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로 기본 구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플랫폼 안에서 무엇을 공유할까? 플랫폼 사업자가 제일 처음에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무엇을 공유해야 될까? 바로 그거는 컴포넌트와 룰을 통해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내가 어떤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공유할 것인가? 바로 공항을 예로 들자면 공항이 될 수 있고 비행기, 직원, 탑승권, 여권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룰은 무엇이겠는가? 그것들이 반복되는 공유를 내가 활용할 수 있을 때의 룰, 바로 예매 절차, 탑승 수속, 우리가 1년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규칙들, 그런 것들이 바로 룰이 됩니다. 그거는 플랫폼 사업자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기업의 내규 정도가 되겠죠. 이것을 아이젠만 교수가 이런 식의 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사이드와 디맨드 사이드가 있는데 그 안에 공통 요소 컴포넌트가 도출이 되고 그리고 룰을 규정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신뢰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아까 얘기했죠. 플랫폼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뒤통수 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신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가운데 있는 로버트니스, 강건성을 유지한다. 그 자체로 강건하게 오래 지속 가능하게 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업 플랫폼으로 한번 사례를 빗대가지고 컴포넌트 룰을 도출해봤습니다. 산업 플랫폼의 컴포넌트는 바로 제품에서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시장에서는 시장과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원은 공통 설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룰, 공유 규칙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플랫폼에 접근하는 방법,
뭐 핸드폰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할 수도 있겠고 PC를 기반으로 접근할 수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내가 룰로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비용. 내가 이거를 유지 관리하고 운영할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수익의 배분. 내가 이걸로 가치가 창출이 되면 어떻게 분배를 할까? 내부 직원만 해야 되나? 아니면 플랫폼을 이용해주는 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이런 가치를 분배해 줄 수 있을까?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별화된 자산과 창출된 부가가치 분배를 통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컴포넌트 룰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플랫폼 레볼루션에 있는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제프리 파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구조를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조로 보고 그 안에 플랫폼을 본다면 그 안에 흐르는 물질은 바로 가치 단위일 것이다. 그 가치 단위가 사실 교환이 되는 것인데 그 가치 단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참여자는 바로 가치 창출의 생산자가 되고 또 하물며 가치 소비의 소비자가 될 수 있다. 그 사례가 에어비앤비의 내가 호스트가 될 수 있지만 게스트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역할 교환이 굉장히 용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단위, 참여자 간에 교환하는 물질의 가치입니다. 물질의 가치 무엇이냐? 트위터의 트윗수, 좋아요 누르는 수, 그리고 뭐 우버의 차량 목록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가치 있는 가치 단위일 것이에요. 그리고 필터, 플랫폼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도구입니다.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자주 눌렀던 그런 컨텐츠 물들이 더 상에 보여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내가 플랫폼을 만들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선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의 가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용자들이 많아야지 그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중요합니다. 규모의 경제예요, 플랫폼은. 그리고 플랫폼의 창발성. 그리고 플랫폼의 창발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플랫폼은 사실 효율적인 반복적인 영역을 계속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공항, 기차역 이런 것들 반복적인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혁신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 외부의 혁신을 수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태계적으로 같이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서 바로 플랫폼의 창발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드 파티의 확장. 그렇기 때문에 서드 파티의 확장이 아주 유연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론적인 구조만 설명해서 이게 손에 닿지 않는 느낌일 텐데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마존 웹 서비스 혹시 아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만든 제프 베조스가 이것을 어떻게 만든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실 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제프 베조스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일부러 만든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건 사실 뭐였냐면 아마존이라는 거대 플랫폼이 쇼핑하는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이에요.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하죠. 그러면 트래픽 수가 과부하가 걸리죠. 그러면 렉이 걸리죠. 다운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를 만들고 증설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때 아니면 클라우드가 놀고 있는 거예요. 서버가 내가 죽겠다고 만들어 놨는데 돈 들여서. 이걸 어떻게 유효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지? 생각을 한 게 바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내가 놀고 있는 그 유효 자원을 스타트업들이 마음대로 클라우드 한번 활용해봐. 공짜로. 일단 AWS 사이트만 들어가도 알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은 공짜고요. 그 이후에는 과금 체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WS를 이용해서 지금 창업을 한 유명한 기업 중에는 에어비앤비도 있습니다. 사이트만 들어가서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구조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플랫폼이 그 프로세스, 자, 정적인 구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르는 물질, 그런 프로세스의 설계 구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플랫폼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어올 것인가? 그리고 이들끼리 그 뭔가 어떤 물질을, 어떤 가치 단위를 올려주는 사람과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을 텐데 그들끼리 어떻게 더 촉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잘 어떻게 상관없는 사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받고 있으니까 매칭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칭하기 어떤 방식으로 이 많은 수많은 이용자들을 매칭할 수 있을까? 그 프로세스가 바로 이런 것들의 설계입니다. 그것들을 가장 잘 이용하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와 비메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영상 영역의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충돌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한쪽은 끌어오기 매칭하기를 그 사용자들을 끌어온다면 한쪽은 오히려 촉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끌어오기, 촉진하기, 매칭하기에 사실 균형점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유튜브와 비메오가 벌써 이런 동영상 영역의 생태계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앞서 프로세스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정적인 구조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플랫폼의 구조 구축에서는 디자인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단대단 원칙. 사실 중요한 활동은 네트워크의 중심부가 아니라 말단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위치한다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네트워크 중심부에 사실 배치를 한다면 그것을 고쳐 나갈 때 굉장히 많은 돈과 그리고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 윈도우 XP와 윈도우 비스타의 그 사례로 그걸 알 수가 있죠. 윈도우 XP에서 비스타로 넘어갈 때 굉장히 복잡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그것들을 다시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말단에 위치했다면 그쪽만 고치면 됐었는데 이 안에 중심 핵심 코어도 같이 업데이트를 하려다 보니까 전부 다 뒤집어 엎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정성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구조는 핵심 주요 활동은 오히려 종단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듈화입니다. 복잡한 제품과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PI 매시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API 매시업이 전략이 있고 월마트 API는 물류에만 국한이 됐는데 아마존은 물류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수혈될 수 있는 그런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설계입니다. 플랫폼 자체도 사실 효율적인 구조는 진화하기 어렵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차역이 80년대에 만들어진 기차역 지금 이용하려면 얼마나 노후화되고 얼마나 딸리겠어요. 그죠? 플랫폼 효율적인 그 자체도 사실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원칙이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네트워크 확대 전략도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라고. 플랫폼의 네트워크 확대. 붙으면 붙을수록 점점 눈덩이처럼 잘 붙어나는 이런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이런 네트워크 확대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도 사실 중요합니다. 가격 전략이 정말 중요한데 현재 수익이 요만큼일지라도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내가 더 크고 나서 그때 가치 분배의 룰을 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 돈을 많이 들이붓는 사업입니다. 스타트업이 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거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플랫폼 사업들은 사실 그래서 또 룰도 중요합니다. 이런 표준화, 입력관리 표준이 지금 의료 쪽의 사례의 경우에 없는데 사실 이러한 룰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것들을 계속 돌아가게 만들려면 룰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들은 거버넌스라는 것들을 크게 룰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실 설계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고민을 할 게 이런 법, 내규적인 그런 체계, 그리고 규범, 그리고 아키텍처, 시장 이런 것들을 플랫폼 거버넌스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플랫폼 거버넌스란 다시 말해서 플랫폼 생태계의
내 플랫폼 생태계에 누가 참여할지, 그리고 어떻게 가치를 분배할지, 그리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지에 관한 인력의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영역이 법과 규범과 아키텍처와 시장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이러한 가치 창출과 분배 룰이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공유되는 가치가 어떤 순서로 분배되어야 하느냐? 바로 사용자, 내가 사용하는, 소비하는 사람이 먼저 제일 우선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엔 개발자, 그 다음엔 플랫폼 사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플랫폼의 독점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플랫폼 생태계는 외부에 아까 얘기했던 서드파티 그런 영역들과 같이 동기화가 되면서 공진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이렇고요. 저희 케이슨이 만든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러한 플랫폼들 무조건 이렇게 성립한다고 해서 잘 되진 않잖아요. 그죠? 플랫폼 발굴 좋았는데, 아이디어 좋았는데 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금융정보 스마트폰에 장착을 시켰는데 이런 단말기가 설치된 상점에서만 결제해야 되니까 이걸 가맹점이 부족하면 결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죠. 플랫폼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양적 성장을 했는데 여기 양적 성장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물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타리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일본의 아타리인데 미허가 게임 소프트웨어가 범람하니까 굳이 내가 아타리 게임기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질적 성장. 그래서 질적 성장까지 해왔는데 수익화, 여기서의 수익화 전략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료로 계속 제공됐던 거 갑자기 유료로 전환하면은 이용자들이 계속 이용할까요? 아니요.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겠죠. 수익화 전략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모두 넘어선다면 플랫폼 자체가 저렇게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경쟁 전략은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자, 플랫폼 발굴. 어떤 영역에서 어떤 공통 역량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발굴할 것인가. 선발의 법칙입니다. 먼저 시작해라. 블루오션이겠죠. 그리고 성장, 매력의 법칙, 후발주자라고 해도 내가 정말 매력적이라면 그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빅뱅의 법칙, 규모의 경제라고 했죠. 무조건 빨리 키워야 됩니다. 사용자가 많이 있을수록 그들 간에 촉진하는 활동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합병의 법칙, 합병이 되면 역시 아까 합병과 빅뱅의 법칙 마냥 더 외연적으로 성장도 할 수 있고 내가 이전에 없었던 혁신 그런 것들이 또 수혈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은 발굴과 성장과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경쟁하게 됩니다. 자, 이민아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스타트업 모델들이 바로 이 플랫폼 위에 올려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앞서 배웠던 스타트업, 새로운 해즈 스타트업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새로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플랫폼에 올려질지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걔네들이 내가 정말 아이디어만 좋아서 만든 거를 대신 판매를 해줄 수 있잖아요. 마케팅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처음에 뭐 서버도 만들고 해야 될 필요 다 없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라타면은 다 그냥 세트로 다 마련이 되기 때문에 내 컨텐츠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장면 사실 이걸로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사실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이라는 거는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리즈너블한 생각만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정말 진정한 미래일까요? 미래는 상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의 용광로를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용광로라는 건 내가 무언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과연 맞을까? 내 질문에 대한 모순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모순도 찾고 거기에 대한 답도 찾으면 그 생각에 정말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는 거죠. 이번 이민아 교수님과 제 강연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상상의 그런 나래를 펼쳐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내일 잘 발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의 독점 경계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플랫폼이라는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자연 독점의 요건 중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이제 독점 산업이 되기 십상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플랫폼의 독점화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반복되는 경쟁에서 누군가 한 측이 계속 손해를 본다면 그 게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내가 계속 손해보고 뭐하러 그걸 해요. 그러면 플랫폼 이탈자가 발생하겠죠. 나 그 플랫폼 이용 안 해. 내 뒤만 치더라. 그쵸? 그러면 그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반복되는 사업은 투명해야 되고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더 자기가 우선해서 플랫폼의 룰을 공정한 분배의 룰을 자기가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봤어요. 그 우버의 팀장급 연봉이 4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 또 비교해가지고 다른 연봉을 또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냐면은 그 플랫폼의 수익이 창출이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부 직원에도 분배를 할 수 있고 또 외부의 사용자에게도 분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서로 납득할 만한 그런 분배의 룰을 규정을 하면은 그 플랫폼은 반드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게 아까 말했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플랫폼 사업을 하니까 예를 들어 너무 뭐 플랫폼이 장대한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그 좀 간단한 서비스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작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연합을 하더라도 이제 보통 다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거대 플랫폼 기업 같은 거에 다 묻혀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사실상 스타트업은 플랫폼을 하는 게 의미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학생의 그 기저에 깔린 잠재의식이 뭐가 있냐면 거대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은 경쟁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로성 관계 경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협력 구조. 지금 그런 협력 구조를 만든 게 제프 베조스의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사례를 들었잖아요. 한국에는 사실 그런 구조가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해외 기업에서 플랫포머가 그렇게 시가총액 그렇게 넘어서는 우버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힐튼의 그런 기업 가치를 넘어섰어요. 힐튼 기업 가치가 276달러라면 276달러였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가 넘었어요. 근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객실수가 에어비앤비 알고 있겠지만 0개예요. 그죠? 힐튼은 70만 개입니다. 호텔 그 사이트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반면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그런 호스트들이 등록한 숙박 객실수는 300만 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더 경쟁이 잘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런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의 경쟁 관계가 된다면 그런 걱정을 사실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보통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크라우드 파스를 통해 다른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하게 된다면 아무리 컨테이너를 통해 그것을 보안을 관리한다고 해도 그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기업 다른 기업들에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니까 다량의 데이터가 어쩔 수 없이 유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존에 그 협력하는 과정에서 크라우드 파스를 통해 협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 대기업 입장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데이터들이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 많은 데이터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실 악용을 해서 먼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생태계의 룰이 중요한 거죠. 그 공정 생태계 공정거래법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제도의 영역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는 것이 우리 한국에 지금 없는 것이 젠틀맨 리그로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비밀 유지 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NDA 체결인데요. 내가 그것을 이제 처음에 그런 비즈니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대기업이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아이디어를 듣고 괜찮네 이러고 도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걔네들한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불공정 거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NDA 체결입니다. 사실 클라우드, 파스, 사스 이런 영역에서도 그런 계약적인 체결돼 있어서의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사실 블록체인도 같이 들어가면 그런 보안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그 모든 데이터가 다 가치 있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사실 데이터는 AI나 이런 것들이 다 정제 과정을 거쳐야 정말 빛나는 원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른 쪽으로 자기가 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그죠? 그렇다면 그렇게 유출될 위험은 사실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기술과 제도가 같이 들어가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스타트업은 대기업하고 협력하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면 대기업하고 그냥 아예 경쟁이 아니니까 협력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게 스타트업이 협력을 하려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이렇게 같이 유도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매력이 없으면 대기업이 하겠다고 하지 않을 텐데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은 대기업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인 건가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창구겠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채널. 그죠? 근데 사실 그 채널이 실제 스타트업 현장 관계자 얘기 들어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관계자를 만났을 때도 굳이 스타트업을 만나서 내가 그걸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인적 자원이 풍부하니까 내가 그냥 만들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플러스 또 제도적인 문제로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사업하는 회사가 벤처에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금산분리법의 규제도 있습니다. CVC 규제인데요. 한국만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만나는 채널 같은 게 또 약간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나더라 하더라도 비밀 유지 약정이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의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가 항상 이렇게 공존하고 있죠. 이제 플랫폼이면 이제 양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근데 이 양적 문제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몇 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제 페이스북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활용하는데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내 페북에 들어와. 그리고 댓글을 남겨요. 안 남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삭제하자니 너무 티가 나.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바로 음영 처리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혹시 활용해 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연계된 친구는 볼 수가 없어요. 나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글을 올렸던 사람들까지만 보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보지 않게 하는 그런 물관리 기능이죠. 그런 것들의 서비스가 사실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이거 활용해 보니까 다른 플랫폼보다 괜찮네. 나 여기 와서 더 해야지 하는 게 더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 입지를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입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첫 번째로 입소문 전략이 있어요. 야, 나 그거 이용해 봤더니 정말 괜찮더라. 서로 아는 내 친구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는 거,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하든 뭐 하든, 야, 여기 한번 들어와 봐 해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들끼리 사실 아는 사람들끼리 그 플랫폼 중심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누구 한 명 이탈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끝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의 전략들이 사실 있습니다. 입소문 전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서비스의 기능도 넣을 수 있고, 또 심지어 광고를 들여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광고를 눌렀을 때 그것들이 선호도가 측정이 돼서 또 올려주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사실 이제는 어떤 G마켓이나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거 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디 들어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광고가 딱 뜨면은 오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서비스고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게 바로 플랫폼의 촉진하기 전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